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마닐라 국제공원 인근 카지노 호텔 복합시설 리조트 월드 마닐라에서 발생한 총격과 폭발은 테러가 아닌 총격 강도 사건으로 지금 CNN 등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IS는 이번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외신들은 이것이 테러가 아닌 총격 강도 사건이다. 그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속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분들 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자성어 골라오셨을 텐데요. 먼저 김홍국 교수님. 네, 오늘은 공자님 말씀, 동양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철학자 공자 말씀입니다. 네. 위산일괴라는 표현인데요. 할위자, 매산자. 네. 이 사자성어도요, 자꾸 매주 듣다 보니까 이 사자성어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쫙 가라앉고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로. 네. 저도 이 찾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요. 몰랐던 것도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괴자가 중요합니다. 삼택이 괴자입니다. 우리 물건이라든가 흙 같은 거 퍼담을 때 쓰는 삼택이라는 거 있죠. 예. 이 삼택을 표현한 위산윌계인데요. 하나의 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삼택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공자님 말씀은 어떤 일을 할 때 한 삼택이 맞아 놓음으로써 결국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정말 중요한 일을 꼭 최선을 다해서 해내라. 그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새 정부 출범했지 않습니까? 정말 정부 또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국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야당도 당연하죠.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건전한 또 견제와 비판하면서도 이제는 새 시대에 부합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정말 못된 정치, 부조리하고 국민을 배반하는 그런 정치, 블랙리스트 포함해서 이런 정치 버리고 제대로 된 좋은 정치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최선을 다하라. 공자님 말씀, 위산윌계를 골라봤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예.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저는 낭중지추. 이건 들어봤다. 어디서. 예. 저는 아주 쉬운.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정도 총무비서관 임명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정도 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이게 그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남의 눈에 뛰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낭중지추는 인사회 관련돼서 많이 쓰이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인사청문회 보면은 그 송곳이 잘못하면 허벅지를 찌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골라봤고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보듯이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재들이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 같아서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그 부정적인 면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은 쓰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사드 지금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고가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 청와대 발표는 의도적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누락이 됐고 이 사안은 그 청와대 발표니까요. 네, 청와대 발표인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5월 9일 선거를 통해서 10일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일 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 사안에서 애초에 초기 단계에서 사드에 대해서 6기 전체 그리고 4기에 관련된 것들이 초기에 넣었다가 강도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에 했는지에 대한 아직 그 최종 결론은 안 나왔는데요. 어쨌든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안보실장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군 통수권자가 그 뉘앙스가 참 묘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사실은 농락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공직사회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뭐 저 청와대 출입도 해보고 부처 출입해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요. 국가의 일을 이루는 것은 모든 것들이 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명료하게 들어갑니다. 만일의 경우 여기서 뭐 그 현황에 대한 보고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빠지잖아요. 곧바로 국회의회의 심각한 질타와 감사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사드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취임 직후에 바로 관련된 사항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나중에 국방장관에게 전화해서 확인할 때까지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것이 결국은 이로 인해서 결국은 한미관계, 한중관계, 외교적인 상황도 더욱더 악화될 수 있고 또 국가의 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업무, 국정 운영을 완전히 저해하는 저는 국기문란이고 심각한 이 항명 사태라고 봅니다. 엄격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저는 처벌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님. 이거는 문제가 됐으니까 일단 진상규명은 돼야겠죠. 예. 그런데 이건 내부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너무 키웠어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안보 자해다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당장 중국에서는 뭐 그동안에 약간 사그러들던 사드 보복 그 기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미 동맹도 미국에 있어서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해서 이 사드 문제가 다시 논쟁거리가 된다는 자체가 안보 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왜 정부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거고, 의도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지금 군벌이 있는 정근대 사회도 아니고 군대가 당연히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거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왜 했느냐가 더 궁금해지죠. 아니 그래서 그건 오늘 발표를 하겠죠. 뭐 오늘 중으로 하거나 뭐 빨리 시기를 해야겠지만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면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이왕 나왔으니까 뭐 해명을 하고 발표 경과를 이게 뭐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과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철저히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키워가는 바람에 지금 국제적으로 대북 공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은 현 정부가 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마디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군내가 알짜이라든가 내부의 파벌에 의해서 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 방산비리라든가 이런 측면 전반적으로 지금 군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번 사안은 그런 데서 촉발이 됐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었는지 분명한 것에 추론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미 사전에 알박기 형식으로 모든 것을 진행시켜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기망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저는 엄격한 규명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이거는 국내적인 사안으로서 규명하는 것, 정확한 진실하는 게 중요하고 외교적으로는 이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도리어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에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이 군 내부의 문제라든가 또는 보고 체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그 상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면서 대통령이 이런 절차를 밟았듯이 미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관계도 조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저는 앞으로 이런 행보를 잘해 나간다면 사드를 통해서 보여줬던 우리 군내 문제점 그리고 국민과 전혀 합의 절차 없이 또 국회와 이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던 그런 과정들을 이번에 밝힘으로써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된다. 만일에 진실이 덮어져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텐데요. 이번이 정말로 제대로 군도 개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군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김은석 부소장. 어느 정도는 뭐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 뭐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이거는 뭐 저도 뭐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의도가 있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명확한 거는 미국의 반응이 일단 의심의 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뭐 미국에 있는 상원 그 민주당 상원 그 원내 총무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져가겠다. 그 후속 조치는
당연히 미군 철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드를 놓겠다는 거고 그 미군이 결국 인계천선을 해가지고 북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결과는 안보의 상당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그 부담을 불안감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게 미국을 또는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걸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끼리 그냥 자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안보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확실하게 좀 내부적으로 성찰을 하고 뭔가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 동북아 정책은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고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잡지는 못했어요. 북한 정책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은 이런 것이라는 걸 설명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북아내에서 우리 역할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역대 행정부를 본다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외교안보에서 튼튼하고 한미동맹을 중시하는지에 따라서 미국이 역할을 조율해 왔거든요. 저는 이번 계기가 정말로 그동안의 안보 무능주의로 도리어 안보를 상업적으로 치부했던 그런 이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이 국제정치에서의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리어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는 안보와 한미동맹의 계기를 이번에 만들 수 있다. 도리어 그동안에 무리하게 추진됐던 그런 부분들을 성찰하고 이번에 정말 제대로 튼튼한 안보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안보로 바꿀 계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오늘 잠시 후 몇 시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강경화 후보자, 김희수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텐데 자, 먼저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열리니까 이 얘기부터 하죠. 예, 김우석 부장님 어떻게 오늘 무난히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사실 총리도 좀 무난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일 안에 처리가 됐지만 좀 험난했어요.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본물이 터졌다고 하죠. 지금 온갖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봐야겠지만 해명의 기회가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검증을 할 테고 그것이 여론으로 반영이 될 텐데 만약에 지금 나온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단을 본인이 내리거나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결국 이 자리가 공정거래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심판이 자기 스스로가 국민들이나 당사자들한테 정당성,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리예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그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하자들을 극복하고 힘으로 밀어가지고 될 수는 있겠죠. 이게 절차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야 협치라는 부분들이 부담은 있겠지만 청와대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에 가지고 있는 편법이 없는 사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보였던 메시지가 상당히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벌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만약 오늘 인사청문회를 지켜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아람 PD가 지금 가르쳐줬는데 김상조 이 후보자 청문회가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되게 10시에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러셨죠. 그걸 그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정치학자이신 우리 신율 교수님이 잘하시는데요. 무슨 말씀. 김국 교수님 위에 말씀해 주시죠. 저는 김상조 후보자 험난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이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특히 했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사실상 퇴장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더군다나 총리 후보자 예방까지 거절하고 이런 상황들 굉장히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악화된
이 대여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굉장히 강한 검증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 김상조 후보자가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이를 규명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정말로 낙마를 시켜야 정도로 악성인 것인가. 만일의 경우 그렇게 국민들께서 판단하신다면 낙마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를 저도 그동안 오랫동안 취재도 하면서 지켜보고 만나본 그런 경험에 따르면 굉장히 강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이사라든가 특히 대외적으로 자신에게 사익을 취하거나 이럴 계기는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절차상 잘못된 위법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했더라도 위장전입이라는 자체를 어긴 건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낙마를 할 정도로 부동산 투기라든가 또는 강남 좋은 학군을 가기 위해서 그랬다든가 그런 사안과 연계돼서 아마 저는 청문위원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는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도덕성이라든가 또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식견과 전문성은 뛰어난 분이다. 대신에 그런 법적인 절차에서 흠결들을 과연 어떻게 봐주실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위원들의 아주 거센 검증 속에서 또 새로운 얘기가 항상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험난하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강경화 후보자하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어떻게 보세요? 김우석 부소장님. 일단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딸 위장 전입 그리고 이화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집으로 이사를 집이 아니고 이제 전셋집 소유가 학교 소유인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러고 변명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죠. 소명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장관으로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관인데 그런 정도의 도덕성과 상황 대처 능력, 판단 능력 이런 부분들로 이 엄중한 식의 외교부 장관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7일 날 인사청문회에서 아주 철저히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 사실 이 두 사람에 관해서는 위장전입 6명 중에서 3명이 위장전입을 했지 않습니까? 총리는 어차피 대선 전에 통보가 된 상황이니까 검증의 시간이 없다고 치고 그다음에 지금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하고 강경화 후보자는 대선 후에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검증을 하고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등초본만 떼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소신이라든가 또는 법적인 전문성 그다음에 대응을 하면서 끌어온 무난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역량이 계신 분이다. 대신에 소수 의견을 많이 내시고 이런 부분을 청문위원들이 이제 어떻게 평가하실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굉장히 그동안에도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실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여성으로서 또 비고시 출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정말 높은 인정을 받는 외교적 능력과 식견이 있는데 문제는 역시 도덕성의 측면에서 특히 이제 말을 바꾼 측면들이 지금 청문회 이 준비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오늘 과정에서 과연 그 외교에 대한 식견과 본인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에서 과연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김상조 후보자 생각하느라고 청문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청문위원들의 그런 갖고 있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을지 결국 그것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보여줬던 여성으로서 또 외교 전문가로서의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국제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러나 말이 바뀌어진 점 그리고 도덕성의 측면에서 몇 가지 사안들을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고 또 국민들께 납득시킬 수 있을지 강경화 후보자가 그중에서는 좀 가장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는지 이거를 좀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얘기 잠깐만 해보죠. 공항에서 오는 거 보셨죠? 우리 김우석 부장님하고 김호국 교수님. 네. 근데 이게 참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당혹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우석 부소장님. 일단 첫 번째 느낀 게 참 효녀구나. 다 어머니가 그 얘기한 대로 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젊음이 좋구나. 그 오랜 동안 비행을 하고 연달아서 조사를 이틀 연속 받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젊은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역시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뉘죠. 사실 이게 마지막 퍼즐이다. 그래서 정유라 씨의 입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이 완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유라 씨는 그냥 철없는 애다. 그게 뭐를 알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그거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포장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그 오랜 동안의 촛불 전국 국정농단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이 성실하게 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사 자체도 정말 객관적이고 깨끗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공항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역시 모전여전 그 엄마의 그 딸이다. 정말 대통령을 농락하고 비선 실세로 할 정도로 포스가 대단하다. 그럼요. 그 엄마의 모습이나 최순실 씨의 모습이나 또는 차은택 씨 봤잖아요. 그 정말 문화기획자로서 뛰어났던 사람이 공항에서 눈물을 터뜨리면서 정말 무서워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정유라 씨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국민들에게 전혀 미안함이라든가 죄송한 마음 없이 그 명문 이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함이나 반성이 없는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그 뻔뻔한 모습에서 야 정말 대단한 모녀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는 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철저하게 조율됐구나. 사실은 두려웠을 텐데요. 그 얘기는 법조인들이 좀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사실은 245일 동안 해외 도피를 했고요. 덴마크에 사실은 그 교도소에서 150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변호인들과 충분히 조율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답을 할지. 누구하고 조율했다고요? 변호인들과 조율이 된 거죠. 이미 국내인 이경재 씨가 같은 변호를 맡고 있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답변을 할지 본인도 미리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 청구는 어떻게 되고 기자들이 어떤 답변할지 사실은 다 미리 물어보고 그런 부분을 변호인들과 조율을 했기 때문에 치밀하게 기획했고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고 엄마는 박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거 보면서 지난 겨울 내내 우리 국민들을 정말 분노케 했던 그 모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이 게이트들의 완결판이 이제 일단 기본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가지셨던 분노와 실망감, 안타까움, 허탈감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줬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재판 과정,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침 8시 39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문정역 주변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는 진화 작업 끝이 났고요. 잔불 정리 및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 석촌역에서 가락시장까지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양재대로는 일원터널에서 구룡마을 쪽으로 밀리고 영국사거리에서 양재나들목까지는 양방향 밀립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으로 봉천터널과 관악터널 사이 3차로에 낙하물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경제 현안 고민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사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증권 이게 아주 호황세죠. 그렇죠? 예. 많이 올랐죠? 예. 그 새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 증권 가격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0.3%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비하면 가격 상승률이 10배나 되는 겁니다. 그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아파트는 한 달 전에 14억 원 하던 것이 최근 17억 원에 매매됐다고 합니다. 증권 시장도 최고 가격의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지수 2,300포인트가 마의 벽이었거든요. 그걸 뛰어넘었고요. 올 들어서서 주가가 15% 이상 올랐습니다. 증권 시장의 상승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지난 4월 말까지 들어온 외국 자본이 6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정말 부동산과 증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불안한 질주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정치 불안과 안보 불안이 해소됐다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10월부터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그 탄핵 정국 시작되면서 정치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서 전쟁의 가능성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정치 불안과 또 북핵 불안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에 떨던 그 시중 자금이 대거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이게 추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부동산 시장 규제할 것이다. 예. 보유세 강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아직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 재생 뉴딜이라는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일자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부동산 가격과 증권 가격이 오히려 날개를 다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부동산 증권 가격이 오르는 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증권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자산 효과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증권 투자자나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격 상승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더욱 긍정적인 효과는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화랑세를 보이면은 기업들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의 이제 창업이나 투자가 늘어날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소비도 늘어난다, 투자도 늘어난다. 그럼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이제 정말 중요한데 부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증권 시장이 지금 과열되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그 거품이 꺼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 거품이 꺼지게 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죠. 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계부채 때문에 그 연쇄부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도 같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어쨌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에게는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화랑세를 보이는 것이 뭐 축복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정부가 경제 살리기 정책을 펴면은 그 정책의 효과가 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활력을 보이는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한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 회복이 아주 빨라질 것이다. 시장 기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성인데 투기성이 높아가지고 돈 내고 돈 먹는 그런 시장이 된다면은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국 외국 자본과 부자들에게 돈 보따리 안겨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이 이제 투기로 가라앉는다면은 정책이 오히려 이제 망치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거품이 그러면 꺼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 있다면 거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우리나라 산업들이 부실하면서 기업 투자가 지금 침체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 자금이 실물 경제를 흐리지 않고 계속 그 시장에 머물면서 투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상태에서 걱정이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2월에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증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간다. 그럼 시장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품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혼란을 이제 야기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증권시장이 꺼진다면 증권 투자자들은 엄청 손해를 보고요. 부동산 시장 꺼지면은 가계부채 부도가 이제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상당한 위험 요인이 사실 있는 거죠. 예. 이거 6월이면 이번 달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제 정부로서도 시장 안정화 쪽으로 좀 이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것이 일단은 그 증권시장, 부동산 시장 살아나는 건 좋긴 한데요. 이것이 투기가 되면 곤란하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부로서는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안정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부동산과 증권 시장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좀 억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LTV, DTI 이런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정말 더 과열된다면은 LTV, DTI 이것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그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그런 이제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은 이제 더 둘 필요가 있겠죠. 그 부당하게 이득을 한다는 게 예를 들면 투기성 말씀. 그렇죠. 부동산 투기에서 엄청난 그러니까 이익을 버는. 단기간에 그냥 단기차에 확 올려가지고 파는 거. 예. 그런 거죠. 예. 특히 재건축 같은데 투기해서 뭐 바로 되판다든가 또는 뭐 한 달 만에 되판다든가 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데 그런데 이제 투기 이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라든가 뭐 종합소득세라든가 뭐 등등해서 많은 세금을 물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건데 그래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은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투기에 결국 석유를 끼얹는 그런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부동산 투기 열풍은 좀 견제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보다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의미도 부여하고 뭐 이런 게 도시재생 사업. 그러니까 생활 공간으로서 이제 그걸 개선한다 그런 뜻인데 투기꾼들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거기에다. 거기에. 싸게 사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비싸게 팔고 그런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걸 조심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부실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도 추진하고요. 또 경제를 살리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어떤 청사진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부실 산업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성장 절벽이 오고 있다. 경제가 고용 창출 능력을 잃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쌓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부실 산업을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을 시켜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소득을 벌면서 빚도 갚고 그다음에 이제 잘 살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부실 산업 구조조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활황사가 되니까
이거 부실산업 구조조정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일단은 이제 부실산업 심각하다 해가지고 그 해운이나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만은 해운과 조선 좀 서둘렀지만은 거의 실패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 건설 이런 것은 아직 이제 손을 제대로 못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구조조정 보면은 지난 정부가 시작은 했는데 이제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마치 의사가 환자 수술한다고 몸을 열어놓고 그냥 놔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새 정부가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부실산업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구조조정하자.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 이런 정책이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제대로 만약에 구조조정 정책을 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 증권 시장이 살아나면 그 자금이 실물 경제로 와서 투자도 하고 창업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증권 시장, 부동산 시장 활황과 이 부실산업 구조조정이 서로 연계가 된다면 경제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체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화양세 할 때 정부가 조금 서둘러야 되겠네요. 구조조정 서둘러야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증권시나 부동산 시장의 그 자금이 이제 실물 산업으로 들어와서 기업의 창업, 투자, 일자리 창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서둘러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이제 이 경제가 좋게 돌아가면 조금 충격이 완화가 될 수 있을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 좋은 시기다 하는 얘기인데 우선 이제 수출 산업이 조금 화랑세를 보이면서 경기가 조금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도 이제 충격이 적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구조조정의 충격을 어느 정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 증권 시장이 살아 있으니까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해도 다른 때보다는 지금 충격이 적은 상태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당장 6월 달에 아까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6월 달에 만약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이 좀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그럼 이게 또 꺼지면 시기를 또 놓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이요. 예. 만약에 우리가 부실산업 구조조정한다. 예. 그리고 새로운 산업 일으킨다.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좀 금리는 올리긴 하지만은 한국이 더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여기다 투자하면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산업 사회에서 지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던 자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 세계 금융시장에 풀리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각국이 이제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산업 구조조정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 자본 다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좋은 기회로 삼아야지. 예. 그래 불안하다, 큰일 났다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경제 현안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한 주가 벌써 금방 갔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